자, 3교시 수업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문화와 사회계층의 어떤 개념들과 어떤 특징들, 특성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와 사회계층이 어떤 관광상품을 소비하는 이 관광객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부 미치는지. 그래서 그런 미치는 현상에 따라 각 계층별로 어떤 사회계층 같은 경우는 각 계층별로 또 혹은 문화라면은 뭐 아시아권 문화, 뭐 대한민국 문화, 뭐 어떤 이런 문화별로 미치는 영향들을 갖다가 어디 파트에서 어느 관점에서 어느 측면에서 미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화는 보게 보면은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잖아요.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적용 범위가 되게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제가 그랬죠. 1교시 때 시작이 뭐다? 문화를 이해하면 뭐가 보인다? 트렌드가 보인다. 예, 트렌드가 보이는 거야. 크게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여행의 트렌드가 생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트렌드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마케터들은 홍보를 하게 되고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사회계층은 어떠냐? 사회계층은 문화라는 것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사회계층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문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계층이 문화의 파트죠. 즉 그거만큼 사회계층은 좀 더 좁은 의미라는 거죠. 좁은 의미다 보니까 그 계층,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계층, 내가 학생이다, 내가 뭐 교수다, 내가 의사다, 내가 뭐 변호사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직업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계층에서 배웠듯이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가장 영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속성들을 갖다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직업 같은 변수로서 계층을 분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계층에서 따라서 그 계층에 맞게, 내가 소속된 계층에 맞게 거기에 따른 생활 양식이나 어떤 생활 방식, 그런 차원에서 관광상품을 소비하는 생활 방식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옆집에 혹은 내 친구가 혹은 내 직장 동료가 가족여행을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나도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좋은 점, 저러저러한 점, 이런 점들을 막 얘기를 하게 될 때 나도 저기를 좀 갔다 와야겠다. 내 같은 직장 동료가 갔다 왔는데, 내가 속해 있는 같은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이런 걸 갖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어딜 갔다 왔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좀씩은 벌어진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계층. 자, 문화는 전체적인 적용배가 넓기 때문에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트렌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사회계층은 어떤 소비 행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먼저 문화는, 방금 이제 관광객의 소비 행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요. 다양하게. 그래서 관광의 동기라든가 왜 여행을 가야 되는지,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흐름이라든가 여행 일정이나 그 장식, 그다음에 관광의 활동 기간이라든가 서비스 경험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평가 기준은 뭐가 더 중요한지, 서비스 평가 기준 이거 실용적이었어, 가성비가 참 높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정말 이거는 가족 도모, 친모, 이게 상당히 중요했어, 너무나 만족해, 너무나 자유롭게 해줬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여줘서 좋았어,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문화에 따라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어떤 규범적이면서 통제를 하게 되면서 학습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역할에 거기 있는 문화적인 가치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라든가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걸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서비스 같은 거를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서 제 방문의 영향 요인도 당연히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즉 소비자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구매가 됐든 소비가 됐든 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문화가. 그래서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첫째 그 관광 동기를 보게 되면 그 아시아권 문화지, 서구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위, 가족 간 화목, 이런 걸 중요시킨다면 미국 같은 일상 탈출, 어떤 모험적 독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보 탐색의 원천은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여행사, 친구 이러지만은 어떻게 해요? 독일인이나 호주인들은 관광청, 항공사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구도해 있고요. 정보를 탐색하는 원천인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정보의 원천은 어디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은 비교적
여기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이 자료는 대부분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대부분이요 40대, 50대, 60대, 70대 쪽이 더 좀 강하죠. 10대, 20대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하는 것도 그쪽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여러분들은 서구 문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동안에 조사를 한 바로는 그동안에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 수가 있고요. 여행 방식 같은 경우도 한국인은 좀 느슨하고 자유로운 걸 좀 선호하는 반면 선호하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완벽하게 좀 짜여 있는 걸 또 선호해요. 그러니까는 같은 아시아권 문화에서도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도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문화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서구 문화는 또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오히려 미국인이 또한 세밀하게 짜여진 아주 그 틈틈하게 잘 짜여진 걸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인 경영과 미국 각 나라별로 국가별로 분명히 다르더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시아권 문화 등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이드 투어나 패키지 투어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방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각 국가별로 문화별로 이렇게 분명히 나눠지고 또 지역사회 교류는 한국이나 일본인, 중국인 같은 다른 사람과 충돌하나 회피하는 거 그런 충돌 같은 걸 좀 회피하게 되는 거죠. 언어적 장벽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또 표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호주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오히려 더 접근하려고 부딪히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분명히 다르게 한다. 그 나라는 왜 뭐죠? 왜 다르냐?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그 독특한 유니크한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문화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문화 속의 문화적 가치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기준이 되고 또 그런 행동들을 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그 여행 기간이나 방문 장소도 마찬가지죠. 비교적 아시아권은 짧은 기간을 체류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짧은 기간을 갖다가. 그 다음에 그 서양인 같은 경우는 개별 여행을 더 선호하고 장기 체류를 한다. 미국 방문 독일을 따져보니까 자 미국 방문 일본인은 평균 5일이에요. 근데 미국 방문 독일은 14일에 약 3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서양인들은 좀 장기 체류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개별 여행도 선호한다. 그러나 서양 아시아권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좀 짧은 여행 그리고 여행 동료가 많은 이런 패키지 여행 이런 걸 좀 더 선호한다는 것도 있죠. 선호 경험도 한국인은 자국 요리를 좀 선호하고 모험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도 그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한 서양 사람들은 다르죠. 새로운 경험과 메뉴를 또 선호하죠. 개별 활동도 선호하고 이렇게 선호한다라는 게 내가 경험하고 싶은다는 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비스 평가 기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생활을 한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레퍼런스 기준 이런 것들이 그 문화의 가치를 배우면서 거기서 역할을 배우면서 거기서 정해졌거든요. 이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인들은 서비스 정시성, 제대로 제 시간에 맞춰서 와줘야 되고 어떤 신뢰성, 정중함 이런 것이 좋아한다. 배려. 그러나 미국인들은 경험이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 기준 자체가 이런 것이 더 잘 돼 있으면 저 서비스 너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방문 시 어떤 것을 대방문한다 이럴 때도 일본인들은 재미나 휴식, 중국인들은 다양한 경험, 미국인들도 다양한 경험.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재방문을 갖다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에서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서는 사회계층이에요. 사회계층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태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뭐에 대해서? 관광 대상이라는 게 대해서 거기 관광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태도가 형성이 될 때 호감 가느냐 비호감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호감 가느냐 비호감 가느냐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다? 네, 사회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회계층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사회계층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와 마찬가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소비 행동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사회계층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사회계층만이 또 갖고 있는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계층에 따라가야 되는 그 계층을 해야만 되는 은근히 거기에 영향력을 또 미치고 있는 것이 사회계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가족여행, 때 약간의 가시성이 있는 것들 보여진다 이거죠. 나 혼자 가는 여행보다는 가족 여행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좀 더 미치고 부부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관광 목적지 선호도도 누군가 갔다 왔으면 나도 갔다 와야 되게 되는 내가 정말로 좋아서 간다라는 영향보다는
거기에 대한 선호도도 같이 형성된다. 즉 상류층이나 중산층이냐 하층이냐 노동자층이냐 다 다른.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지각도 분명히 인식하는 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사회계층 그런 식으로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가족끼리 여행, 어떤 부부간의 여가활동, 어떤 관광 대상지에 대한 어떤 내가 지각하는 현상, 어떻게 지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관광 대상지 목적지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이 사회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중산층의 특징을 보면 남부럽지 않은 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남부럽지 않는, 좀 여유 있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약간 어떤 변화를 추구했는데 왜 상위 계층을 좀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위 계층을 한 단계 나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는, 타인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지위 같은 걸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갖다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산층들은 교육에 좀 관심이 높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계층은 가장 그 변수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직업과 교육 수준, 교육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계층의 상류층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과에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자체가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되게 좋다. 여기서 예를 들면 마케터들이 홍보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적이다. 이건 자녀들한테 교육적이다.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화 과정에서 원어브된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내가 인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여행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필을 한다면 관광은 상당히 중산층에게 중요한 하나의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가족여행, 어떤 분명 가족여행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타나는 게 사회계층은 인식하는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그래서 노동계층은 어떤 편의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중산층은 교육적 경험을 되게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의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 왜? 관광이 교육을 준다라는 거죠. 교육적 경험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관광의 교육적 경험이 되게 중요시하니까 어떻게 여행을 관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중산층은 노동계층에 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목적지 선호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서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목적지와 관광지를 갖다 선호해요. 각 계층별로 다르다라는 거죠. 하류층 같은 경우는 친척이나 친구나 같은 친지 방문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산층은 교육, 어떤 이색적인 풍습, 역사 유적지, 농촌 지역 박물관 같은 거, 뭔가 좀 교육적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죠. 뭔가 새로운 것을 체험하죠.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게 중산층이다. 음식 같은 걸 보더라도 아까 같이 목적지가 다르듯이, 관광의 대상지의 목적이나 이런 동기가 다르듯이 음식도 상류층은 어떤 자연 음식이나 정크푸드를 피하는 반면에 중산층 서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새롭고 진기한 것보다 익숙하고 전통적인 음식을 좀 더 선호해요. 익숙하고 전통적인 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나가게 되면 살짝은 현지 음식보다는 한국 음식을 찾고, 이런 아시안 음식을 좀 찾으면 한국 음식을 좀 덜 찾는 현상이 아마 이런 현상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새로운 음식도 선호하고 정크푸드도 선호합니다. 이 중산층은 비교적 그 새로운 음식도 선호하고 하지만 익숙하고 전통적 음식을 좀 더 선호하고, 다만 신기한 이런 음식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 그 대신 또 정크푸드도 상당히 선호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그러한 관광에 대한 어떤 지각, 사회계층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지각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산층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폭넓은 관점, 자기 자신만의 위상, 그러다 자신감이 있죠. 프라이드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사건의 모든 것들이 어떤 그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세계적인 어떤 행사들,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감, 모험적인 취미생활, 자녀교육, 정신적인 이런 충만하는데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는 좀 여가 활동이 사실은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여가 활동은 대부분이 취미생활이나 자녀교육 이런 정신적인 충만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갖게 있다 보시면 되죠. 하위 계층은 이제 장거리 여행에 대한 무의미,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적인 안정에,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 안정에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떤 주방기구, 가죽기구, 뭐 세탁기 이런 식의 좀 더 사려고 하는, 이왕 돈이 생겼으면 그쪽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보다. 자, 부부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죠. 부부 여가 활동도
어때요? 사회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미있는 거는 노동계층은 남녀 역할을 상당히 강조해요. 서로 분리가 되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성 비교적 좀 순종적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 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도. 그리고 또한 여가활동이 이 노동계층은 남자들끼리 어떤 장기간 여행을 좀 선호한다. 남자들끼리 가는 걸 선호해요. 노동계층은. 그래서 그거는 일말의 어떤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남성다움을 확인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다라고 심리학에서는 풀어내고 있는데 어찌됐건 노동계층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녀의 역할을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중산층은 가족들과 같이 항상 다니는 걸 선호해요. 응?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보내는 걸 선호해. 그러니까 부부생은 여가 활동도 당연히 둘이 같이 지내는 걸 더 선호한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오히려 같이 하는 걸, 부부가 같이 하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부부가 같이 하는 여가 활동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그 문화와 사회계층과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와 사회계층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문화와 사회계층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가 또한 건강 행동에 대한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와 사회계층이 그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문화와 사회계층 그 개인 행동의 어떤 소비자 행동이죠. 구매 혹은 구매라든가 소비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포괄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트렌드를 갖다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큰 폭의 트렌드, 어떤 나라의 문화냐, 아시아 쪽에서도 뭐 대한민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대만이냐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어떤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주는 영향은 역시 클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트렌드, 이러이러한 트렌드를 갖다가 형성해 나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사회계층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계층의 그 소비 형태 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포괄적인 하나의 요인으로서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회계층은 하나의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또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크게는 문화도 마찬가지로 시장 세분화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글로벌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내가 미국 쪽에다 판매를 할 때나 동양 쪽에다 판매를 할 때나 이런 식으로 다르다시피 그런 쪽으로 세그멘테이션이 가야 될 거고요. 사회계층은 좀 더 한 문화 내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그 계층, 타겟을 갖다 정할 때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사회계층이 되겠죠. 그런 사회계층을 갖다가 이용해서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그러한 세분화시킨 것 갖다 타겟을 정해놓고, 또한 4P 전략과 같은 마케팅 미스 전략을 갖다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문화와 마케팅 전략을 먼저 살펴볼게요. 문화 먼저 살펴봤을 때 이 문화가 다르면 개인이 속한 건 다 문화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를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 어떤 사고방식, 생활방식, 생활 양식, 문화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삶이 녹아져 내린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관습이나 규범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레퍼런스 뭐 이런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생활 양식이 다르듯이 그런 것이 다르고, 또한 질서에 대한 견해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 문화가 다르게 되면 내가 말하는 언어에서 오가는 문제, 색상이라든가, 그쵸? 색상도 서로 보는 게 다르죠. 한국 사람들이 보는 하얀색과 중국 사람들이 보는 하얀색과 서양에서 보는 하얀색의 의미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질서에 대한 견해마저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견해가 다 생활방식이라든가 생활 양식, 어떤 질서 이런 견해가 다 다른 땐 우리가 4P 전략을 펼칠 때 어떻게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유통 전략을 펼칠 때, 가격 전략을 펼칠 때 당연히 달라야겠죠. 문화별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게 되면 어떤 제품 전략, 우선 제품의 유형이죠. 제품의 유형도 우리 다르다라는 거죠. 그 국가 간의 그 문화별로, 그러니까 국가 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게 문화별로는 다 소비 패턴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매하는 제품의 유형도 다른 거예요. 구매하는 제품의 유형도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미지 끌어올렸지만 KFC가 실패한 시장 중에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저도 이제 남미를 몇 번 가봤지만은 브라질 다니다 보면 브라질 그 칠레, 페루 쪽을 페루, 칠레 쪽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브라질이라든가 어떤 페루 쪽을 가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보면 뭐가 있냐면 숯불 훈제 치킨이 되게 많아요.
즉 뭐냐면 KFC가 브라질 시장을 진출했는데 그걸 실패를 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브라질 사람들은 숯불 훈제 치킨을 먹는 거, 길에서. 그 숯불에다가 훈제로 된 치킨을 되게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KFC 치킨도 비싸고, 근데 선호하는 맛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품의 유형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매하는 제품의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나라의 그 식문화를 갖다 잘 살펴봐야 된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이 났는데, 맥도날드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맥도날드 본사 측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한국 시장에 들어가지 마라. 이거 시장에 실패한다. 왜? 한국 사람의 식문화는 뭐다? 습식문화예요. 습식문화라는 거는 항상 국이 있다는 거거든요. 국물이 있는 이런 문화인데, 이 소위 얘기해서 햄버거라든가 이런 치킨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식 문화라는 거죠. 햄버거, 특히 맥도날드는 햄버거잖아요. 건식 문화니까 이게 먹히진 않을 거다. 시장 침입이 실수할 거다라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식문화를 갖다 상당히 잘 살펴보고 식품, 먹는 제품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국가 간, 즉 문화 간 소비 패턴이 다르다. 그래서 제품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의 유형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색채도 마찬가지야. 그 문화죠. 색채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색채에 따른 그 문화별로, 색채에 따른 문화별로 이해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색채별로 나라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은 핑크색을 여자라고 보지만은 다른 나라는 대부분이 노란색을 여성의 색깔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녹색 같은 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는 뭐죠? 예, 국기에 녹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녹색을 함부로 써서는 또 안 된다. 빨간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생명은 어떤 활발함, 어떤 축복, 또 이 골드 이런 것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품에 이런 걸 많이 집어넣죠. 또 제품 전략을 펼치는 것도 보면, 청색은 또 이론에서는 조의를 표현한다는 거죠. 대신 극동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흰색이 조의를 표현하거든요. 자, 이래서 나라별로, 즉 문화별로 색깔도 이해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 이해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가 그 나라의 그 문화의 질서가 있다라면, 어떤 흐름이 있고 시스템이 있다라면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특히 색채도 마찬가지고 제품의 유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게 되면은 유교 문화 관광객의 특징이 또 있어요. 유교 문화에서 나오는 관광객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행 기간에 집단 의식을 상당히 존중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걸 많이 펼치죠. 마지막 날 저녁에, 그러니까 출발 전날 저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녁 식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이벤트를 좀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건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살짝 이벤트를 좀 집어넣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유교 문화 관광객들이 이런 기간에 어떤 집단 의식을 갖다가 상당히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교 문화 관광객들은 정중, 신뢰성, 정시성, 사려 깊은 배려 중시한다는 걸 제가 아까도 2교시 때 다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중요시 여기는 유교 문화 관광객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맞는 그 문화에 맞는 소비 형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도 거의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이렇게 제품 유형 다음에 가격 전략이죠. 가격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여건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국이라든가 이 소비 형태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은 소포장 단위로, 왜? 재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왜? 한 번에 10개씩 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한 개씩 사면 부담이 덜 되겠죠. 그래서 소포장이 단위 상품들이 되게 많다. 그러나 미국 같은 일에 대량 구매를 하니까 높은 저기가 되게 됐죠. 높은 소득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게 선진국들이 좀 발달돼 있고, 좀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아울렛까지 어떤 공장형 마트 같은 것이 좀 덜 발달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형 마트 같은 것이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격 전략을 맞추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엔 잘 사는 사람들은 대량으로 사면서 더 저렴하게 사다 보니까
훨씬 경제적이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좀 약간 돈이 없는 그 층들은 어때요? 물론 그런 문화 속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조금 사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꼴이죠. 단가별로 하나 뭐 100g당 아니면 개수별로 단가를 따져보면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좀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하여튼 어찌됐건 가격 전략을 펼칠 때 그 문화가 경제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가격을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가격에 따라서 제품의 포장이라든가 제품을 내보내는 양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통 전략이죠. 이런 유통 전략은 같은 경우도 쇼핑 관습이나 구매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점포 위치나 형태를 결정하는데 식료품을 구매할 때도 국가별로 이렇게 문화가 다른 국가별로를 보게 되면 프랑스 같은 경우 구멍가게나 근처 슈퍼를 선호한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여러 번 가봤지만 프랑스에는 그렇게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만 슈퍼마켓 요 정도 선에서가 상당히 많이 항상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미국은 대형 슈퍼, 아울렛 이런 것이 상당히 발달돼 있다. 아무래도 그건 이제 이런 그 생활 습관이 확실히 다른 게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차를 갖고 다니면서 한 달치 뭐 일주일치 식품을 갖다가 사다 뭐 재놓는다 그래야 되나요? 사다 놓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또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건 다 문화가 달라서 그러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요? 점포 위치나 형태도 결정짓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유통 전략도 펼쳐야 되는 거죠. 프랑스 여성들은 전문점을 옷을 살 때도 그렇고 미국은 백화점이나 할인점을 선호하는 이런 걸 보더라도 유통 전략을 잘 펼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촉진 전략이죠. 자, 그럼 사피 전략에 보게 되면 문화와 이제 마케팅 전략을 펼치다 이제 촉진 전략을 펼친다라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 시는 문화적 차이가 되게 민감해야 돼요. 왜? 광고를 할 때 매체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매체별로 선호도가 다르다. 그 다음에 매체에 나오는 그 문자들이 있죠. 텍스트, 메시지 소구력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면밀히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나 예를 들자면 타인 지향적인 이 아시아권 문화의 성서는 제품의 명성이라든가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가치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 즉 주변 사람들 살짝 의식하거든요. 아시아권 문화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명성이라든가 가시적 가치를 좀 중점을 여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용주의가 성숙한 문화들은 제품의 실용성, 가성비, 실질적인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현상을 우리는 메시지를 갖다 소구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언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언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중한 언어 선택도 해야 된다. 언어가 뭐예요? 문화의 진념과 관습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없으면 공통의 조건들 언어가 없으면 이런 공유를 우리가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나 이런 것도 구성원들이 다 공유한다고 돼 있었는데 공유를 할 수 없잖아요. 공통의 언어와 발달된 대중매체가 있어야지만 다수의 구성원들이 다수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즉 언어가 뭐예요?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뭘 공유해요? 어떤 신념, 관습 같은 문화적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공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선택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품의 그동안의 어떤 유형이라든가 어떤 유통 전략,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 전략 이런 걸 살펴봤는데 촉진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질레트 아시죠? 질레트 면도날 처음엔 트렉스2 플러스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로마어로는 약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태리나 그쪽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유럽에서 판매할 땐 G2로 이름을 바꿔서 판매를 했는 거야. 나 똑같은 건데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꿔서 거기에 맞게 이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 문화에 속해져 있는 그 문화의 신념이나 관습, 어떤 문화적 가치를 갖다 공유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서 잘못된 해석이 되는 언어는 피해야 된다. 꼭 이런 그 질레트 사례도 있지만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처음에 코카콜라라고 이렇게 발음해서 내보냈더니 어떠다? 왁스를 마신다, 왁스를 먹는다, 안 좋은 이미지를 대는 바람에 바꿨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상당히 좋았대요. 마신이 나한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겁다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본다면 그러면은 펩시콜라는 어떻게 됐을까? 펩시콜라는 이 코카콜라 다음으로써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오히려 저는 코카콜라 더 잘 지어놨대요. 바이스컬러란다. 바이스컬러. 이게 무슨 세상 만사 마시니 즐겁다라는 뜻이 이제 펩시콜라의 뜻이죠.
이런 식으로 그 언어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메시지 소구력도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언어가 선택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계층. 사회계층도 한번 그 살펴볼까요? 사회계층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회계층은 구매 행동 간의 차이가 많이 보이는 제품을 하게 되면 잘 먹힌다. 그러니까 사회계층 간에 구매하는 행동, 소비하는 행동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제품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의류, 가구, 어떤 골프 같은 관광 활동, 그다음에 독서 습관 이런 것이 선호도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사회계층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사회계층을 찾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 베타적인 마케팅 전략. 베타적인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시장, 이 시장에 대하면 난 요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거 딴 데서는 이렇게 안 팝니다. 딴 데서는 이렇게 안 되는, 이 제품은 여기만 어울립니다. 이분들한테만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베타적인 마케팅 전략이 펼쳐진다. 그래서 그 시장을 정확히 타겟을 정해놓고 표적 시장에다가 베타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회계층 간에 아주 그 소비 형태나 구매 형태 이런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제품들은 철저하게 베타적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택된 표적 시장도 상당히 좀 좁죠. 대신 이렇게 상류층을 잡는 거는 마케팅 전략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유는 뭐다? 시장이 작죠. 상류층은 일단 시장이 작잖아요. 우리가 사회계층을 분류할 때도 보게 되면 BBC에서도 상류층은 몇 프로였어요? 6%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10% 다 언더예요. 10% 언더 상류층은. 그러니까 시장은 넓은 게 아니라 좀 작은 편이다. 그거를 감안해서 가격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광고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는 주의를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계층과 더불어서 이제 제품 전략이죠. 마찬가지로 그 제품이 계층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제품을 갖다가 잘 만들어내고 그 제품에 맞는 제품을 해주는 게 좋겠죠. 상류층, 특히나 이제 상류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이 사회계층을 구별할 땐 사실 이제 중산층에서 그 밑으로 가기 큰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제품을 사용하는 그 형태가. 그러나 상류층하고 중산층이나 하류층에 있을 때 이 상류층에 있는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선택이라든가 제품을 사용하는 형태라든가 이것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상류층을 사용할 때 이 사회계층을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이라든가 골프, 고급 승용차, 고급 의류, 고급 화장품 같은 거. 그래서 여행 같은 경우에도 품격이라든가, 즉 간단해서 비행기를 일반석을 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타고, 상류층은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베타적인 전략을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또 펼치는 것이 되게 좋겠죠.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마케트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중류층이에요. 왜? 왜냐면 중류층에 사람이 일단 많으니까, 시장이 일단 크니까. 시장이 작으면 어떤지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통 전략도 마찬가지죠. 이 유통 전략은 재밌는 것이 이 사회계층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사회계층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부합되지 않는 점포는 아예 회피합니다. 즉 소비 행동이 뭐라 그랬어요? 소비 행동은 정체성을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소셜 포지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소비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신들하고 맞지 않는 점포는 회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동일한 제품이라도 서로 다른 계층이라면 다른 점포에도 서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예를 본다면 상위 계층의 소비자들은 위험이 지각이 높은 제품들은 무조건 백화점에 가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위험 지각이 높은 제품들은. 그러나 위험 지각이 낮은 건 할인점을 이용을 한다. 그 제품별로 이용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하위 계층 소비자는 뭐가 더 준다? 편리성, 가까워야 돼요. 친절한 판매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위 계층의 소비자 형태와 하위 계층의 소비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점포도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사회계층과 더불어서는 촉진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촉진 전략에 보게 되면 이제 아까도 그 문화와도 더불어서 메시지 어떤 소구 전략이라든가 메시지 매체별 어떤 선호도라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문화별로도 다르지만 사회계층별로도 그게 되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층의 그 세분화 전략을 펼칠 땐 어떻게 보면 촉진 전략에 가장 많이 펼칠 수도 있어요. 매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든가 매체에 소구하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매체별 선호도가
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층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시각이 되게 중요해요. 시각적으로 강하게 보여줘야 돼요.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방식하는 이런 광고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실적인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상류층은 뭐가 중요하다? 상징적인 거, 어떤 그 지위나 자기 표현에 의미 있는 상징, 어떤 대상을 어떤 여기에 광고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상류층은 뭐가 좋다? 텍스트, 글씨가 많아야 돼요. 글씨 읽는 걸 되게 좋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라든가 뉴스위키지, 또 더 뉴요커, 세러데이. 자, 보시게 되면요, 더 뉴요커라든가 다음에 세러데이 리뷰 같은 거, 요런 잡지들은 비교적 상류층, 중상에서 상류층들이 보는 잡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텍스트가 많아요. 어떤 그림이나 시각적인 자료보다 펼쳐. 그리고 광고도 보게 되면 외국 관광지, 즉 국제항공사, 유람선, 이런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골프 같은 이런 광고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타임즈라든가 뉴스위키즈는 어떠냐? 요건 중산층에서 하류층들이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라든가 어떤 기업 광고,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즉 매체에 따라서도 광고하는 게 다르다. 왜? 매체에도 시장을 세분화해가지고 판매하고 소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별 그 사회계층 간에 매체별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소구하는 메시지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류층은 시각적인 자료를 되게 선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스위키즈나 타임즈는 첫 화면이 어떻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그냥 시각적인 게 되게 강하다. 그러나 상류층이 보고 있는 더 뉴코라든가 세러데이 리뷰 같은 경우에는 중상층이라든가 상류층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광고도 들어가는 것도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이거는 사회계층별로 선호하는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매체에 맞는 또 소구하는 메시지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셨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사회계층과 연결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수업 들으냐 고생하셨고요. 출석까지 보시면 됩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 한번 써보시고요. 문화의 특징, 어떤 사회계층의 특성,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펼치면 되시고요. 또한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그 어떤 변수들이나 모든 요인들의 기본적인 속성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하나, 변수가 하나 있죠. 그게 뭔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광고를 할 때 각각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뭔가, 어떤 그 사회계층별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뭐죠? 촉진 전략이죠. 그래서 각각의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묻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업 들으냐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